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덕분에 영상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역시 중동 이슈이긴 한데 좀 학술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은요, 핵 갈등으로 해서 아주 큰 중동에서의 불안정적인 요소를 만들고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렸던 것들은 주로 기사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보셨고 또 최근 정세를 많이 읽으셨더라면 각각 제3국들이 어떠한 스탠스와 위치에 있는지를, 특히 국내 정치, 중동서의 우위권, 군사력, 외교력이라든지 핵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강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모르더라도요, 최근의 뉴스만 조금 보더라도 이번 기사, 이번 영상 내용은 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좀 도입해볼, 좀 저로선 도전적이긴 한데, 게임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이론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게임할 때 누구나 여기 지금 배경 테스트로 돼 있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이기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특히 체스 같은 걸 하다 보면 나의 선택이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의 이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단적 선택으로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전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하되 다른 상대방의 영향을 받는 선택을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기조로서 게임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게임 이론은요, 그 20세기 들어서 많이 연구가 되었고 지금도 정말 실생활까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정치학, 외교 쪽에서도 이런 것이 적용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3국 간의 핵 갈등 협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자 수준, 전공생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스텝을 많이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뭔가 베타 버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맹신하기보단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 알아볼만 하구나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좀 따라와 주시는 그 전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이론이 뭔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다자간이라든지 양국 간, 양자간이라든지 해서 서로의 뭔가 조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 행동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보여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의사 결정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든지 체스를 한다든지, 체스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내가 말을 옮겨야 되는 거고,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낼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플레이어는 이 참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서로 경쟁한다. 경쟁의식이 없으면 참여하기 어렵겠죠. 게임 이론의 전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걸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여기서 정치 언급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더 초점을 두고요. 다른 분야에도 일단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언급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자는 그 일정한 선호에 따라서 그 최선의 선택을 한다. 내가 만약에 점수를 따고 싶은 게 선호하는 그 방법이다. 그러면 반드시 점수 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비합리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나 점수 안 따도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점수 따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옵티멀하게
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체스 게임 할 때도 이기고 싶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뭐 게임을 한다,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때도 이기고 싶은 전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건 다양한 행동 선택지들이 주어졌을 때도 항상 일관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호불호의 천성의 네이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이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따라 게임을 한다. 네, 단순 감정에 의해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선호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일정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합리성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게임 이론은 그 하위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뭐 너튜브라든지 서적이라든지 이 게임 이론 설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이걸 본다면 좀 컨셉이 다릅니다. 저는요, 이 3국,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3국의 핵 협상에 어떻게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게임 이론이란 틀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거기에 좀 맞춰져 있는 맞춤형 게임 이론 모델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다 좀 더 적용할 만한 유관한 모델까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 3국에 대한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에서 어느 모델이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좀 세팅해야 된 것들이 있거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모델부터 해야 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자간 전개형 게임이란 걸 할 건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3국이지 않습니까? 2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자간입니다. 플레이어가 2명 이상이죠. 3명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다자간이 할 수 있고, 전개형 게임이란 건요. 게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선택하냐, 아니면 A가 선택했으면은 그 뒤에 B, C가 따로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동시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전략형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체스를 둔다. 누가 말을 두고 그 다음에 말을 두지 않습니까? 바둑도 마찬가지. 누가 바둑을 검은색이 먼저 시작한다면은 검은색이 먼저 돌을 놓으면은 흰 말이 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흰색 그 돌이요. 이런 것들은 전개형 게임이라 부릅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란이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의 반응을 볼 거기 때문에 전개형 게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결정자 혹은 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3국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그 참여자가 3국이기 때문에 설정했고요. 네, 스테이크홀더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국이 3국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최대한 덜 복잡하게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편의상 3국만 설정했다는 점 알려드릴 것 같고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냐, 행동들이 뭐가 있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하는 게 있죠. 뭐 핵시설 타격 등 군사적 행동하는 거, 거기다가 반격까지 좀 포함해서 어쨌든 물리적인 타격을 직접 가하는 행동, 이것을 좀 설정했고요. 그 다음 억제,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 자제를 위해서 군사력 배치를 함으로써 뭔가 어택이 못 들어오도록 뭔가 방해한다기보다는 좀 막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디터런스, 억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고요. 셋째,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은 현실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협상을 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위해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 협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 분야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하는 것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교적 접근이고요. 그 다음 핵 개발은 이란만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주요 주제는 이란 핵 개발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란만 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할 수 있는 이 행동들이 크게 4개가 있는데요. 이 행동들의 집합을 어떻게 보면은 세트를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4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냐, 이거는 국가마다 세팅이 좀 다른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론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게임을 하면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상을 받다 보면은, 보수를 받다 보면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상대가 유리하면 내가 불리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둘 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둘 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따가도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보수에 관해서 좀 정리할 텐데, 그러면 아까 같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로 얻을 수 있는 보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떤 행동이 끝났습니다. 그 끝난 말단에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보수가 오는 게 아니고 행동이 끝난 다음에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 하면 컴퓨터 게임이 끝나면 게임 오버 하면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수도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론에서 중요하거든요. 일단 억제로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 이건 이제 미국의 억제 행위에서 좀 비롯해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같이 뭔가 행동이 되는 것을 얘기한 건데요. 이렇게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할 때 미국은 아주 크게 유리하고 이스라엘은 작게 유리하고 이란은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협상 타결됐다. 만약에 그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유리하고 누가 좀 불리한지 이런 걸 판단하는데 뭐 다 유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 제재가 풀리는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걸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핵무기 개발을 성공한다면 이란에게는 정권 유지라든지 뭐 그 중동 내에서 우위권 등의 목적 때문에, 이유 때문에 이란이 매우 유리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좀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핵 시설 타격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유리하죠. 생존권 보장이 되고요. 일단 미국과 이란은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미국은 작게 불리한 이유가 이란의 핵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뭔가 이스라엘이 해내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동 내에서의 우위권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국내 정치에서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뭔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라고 설정해봤고요. 네, 전면전 발생. 그야말로 미사일 쏘고 뭐 군사 투입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불리한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6번, 대응이 없는 방안으로 갔을 때는 이란이야 계속 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유리한데 미국, 이스라엘은 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6가지가요. 그 어떤 3국의 행동 선택에 따른 그 결과로의 세팅이 될 수 있는 6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6번은 제일 possibility가 낮은데 그래도 한번 넣어는 봤습니다. 좀 다양성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6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생각나는 것만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세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국은 어떤 전략 옵션을 좀 더 추구하는지, 행동 중에서도 어떤 걸 좀 추구하는지, 이것도 정세랑 관련돼 있죠. 지금 이것도 모두 우리가 이때까지 저의 영상이나 뭐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결론 같은 걸 따져본 거라고 전제를 깔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마다요, 뭔가 추구하는, 더 선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협상과 억제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건데 특히 협상을 더 우선시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핵 협상을 추구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뭐 공격을 더 하겠다, 뭐 억제를 좀 강화시키겠다, 특히 공격을 좀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뭐 후티 반군도 타격을 가하고 뭔가 무력적인 행위를 더 기사로서 또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협상을 우선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밑에 내용들은 조금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려고 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란을 타격하려고 하는데 벙커버스터가 부재하다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만약에 공격한다면 미국의 동의에 의해서 벙커버스터를 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좀 벙커버스터와 준하는 걸 개발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벙커버스터는 이란 핵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벙커버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 자, 그리고 억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협상은 거의 이스라엘로서는 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공격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 협상을 넣긴 넣었는데 일단은 저거는 거의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핵 개발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죠.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중동 내에서 우위권을 점하고 미국도 견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수단들을 많이 언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추가한 옵션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모델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델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3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행동을 하면 그거에 따르는 순차적인 다른 국가들의 선택이 따라오는 그런 전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 다자간 전개형 모델입니다. 네, 다자간 전개형 게임, Multiplayer Extensive Form Game. 그럼 전개형이 아닌 게 있을까요? 네, 그 전개형은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거에 좀 대비되는 개념이 전략형 게임이거든요. 전략형 게임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처럼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딱 패를 같이 내는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동시에 하는 거. 그건 전략형 게임이고, 이거는 전개형 게임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좀 더 현실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에게 방공시설 타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란이 미사일, 로켓, 드론을 이미 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행동을 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나라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좀 더 이 정치 외교, 현실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전개형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단계를 4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란의 핵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단계의 행동은 이란이 하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 이란을 견제하는 세력이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행동을 2단계로 넣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액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제타격 여부 결정, 이거는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또 이란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네, 다자간 전개형 게임으로 좀 전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팅 속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게임 이론 전개할 때 표가 빠지면 서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점수 책정하는 건요, 정말 정밀한 자료와 현재 시세, 정세를 모두 판단을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뭐 군사적인 요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 정말 정밀한 게 필요하지만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좀 시간상 여력도 그렇고 너무나 방대한 자료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추 이때까지 기사를 통해서 설명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뇌피셜 같은 것들을 좀 가담해서 점수를 책정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6가지 상황 기억나십니까? 네, 6가지 상황이 이거였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보수를 제가 6가지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각각 점수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갑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전개에서 어떤 행동들이 다 끝난 거예요. 4단계까지 다 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2, 3, 4단계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전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대응이 없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란 핵 개발을 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손해를 많이 보죠. 이란은 거기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협상 타결이 되면 이란 핵 개발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애드립으로 좀 더 넣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각각 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란이야 뭐 핵 개발 중단하지만 아예 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농축 우라늄, 민간 농축 우라늄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긴 하겠죠. 거기다가 경제 제재가 해제된 거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는 이란이 좀 이득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란의 20점보다 여기보다 높은 이유는 여기는 핵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모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높이 책정한 것이고요. 여기는 25 이렇게 넣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장에 이란의 위협이 사라지긴 했지만 언제든 또다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미국은 어쨌든 협상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10점을 주었다 이렇게 대강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국의 억제를 통해서 이란 핵 개발 중단이 압박을 넣어진다. 뭐 여기 이스라엘 억제도 좀 같이 포함될 수는 있겠죠. 네, 미국 어떻게든 뭐 협상을 하든 억제를 하든 간에 어쨌든 이란의 핵 개발을 당장 중단시켰기 때문에 좀 이득은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스라엘도 약간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스라엘의 역량이 좀 보여졌다. 7점을 좀 부여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란은 좀 마이너스죠. 일단 핵 개발 중단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제재가 좀 가해진 상황이 아직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넣었는데 그렇게 큰 점수는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했을 때 물론 이제 이때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준다든지 B2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전제를 깔았을 때 이스라엘은 점수가 높습니다. 일단 이란의 그 핵시설에 좀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안정도 되고 중동 내에서 우위권도 확보하고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좀 생길 거기 때문에 점수를 좀 줬고요. 이란은 어쨌든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점수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닌 상황인 거고요. 전면전에 비해서요.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직접 가한 공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동 내에서의 우위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정치에서도 미국이 지금 중동을 터치를 잘 하는 게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알아서 다 하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으로 넣었습니다. 핵 개발 성공.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이란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에 계속 페이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가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뭐 전제가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 협상 억제가 실패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핵 개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외교적 조율이 좀 미비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타격이 큰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미국도 사실 점수가 엄청 떨어져야 되지만 미국은 사실상 중동에서 거리가 먼 곳까지 않습니까? 당장에 생존 위협이 있고 그 중동 내에서의 우위권이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은 좀 점수가 떨어지고 미국은 원거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마이너스 15점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면전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있게 된다면 셋 다 손해인 건 맞습니다. 일단 이란 핵시설에 대한 뭐 보나마나 뻔하죠. 타격되면서 이란 군세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란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이란의 프록시들 지원 세력의 공격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소모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려면 전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이런 손해들을 모두 포함해서 봤을 때 셋 다 손해를 많이 보지만 이란은 당사국입니다. 당사국 중에서도 당사국이에요. 그게 제일 손해가 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큰 걸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15점이어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7점이어야 되죠? 이것에 대한 답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고 아주 액큐리트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기보단 제가 어느 정도 읽었던 자료들 그리고 기사들을 포함해서 대강적으로 샘플이다 라고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전 근거가 없는 점수는 아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델 전개한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각국별로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가장 셋 다의 균형을 이루는 건지를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점수 책정 배경은 뭐 다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분야별로 책정하는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대응 없음에 대한 배경, 협상 타결의 배경, 뭐 미국의 억제 성공의 배경 다 언급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그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까 표를 보여드리면서 대충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읽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이 화면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따로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계산을 하고 저는 좀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과정 각각 선택 배경들을 대강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팅을 하고 난 다음 그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점수를 책정했고요. 그럼 어떤 게 이득이고 그 불리한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모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특징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간 전개형 게임이라고 했죠. 네,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처음 비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non-zero sum 게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저도 이 게임 같은 거 뭐 보다 보면요, 컴퓨터 게임 하다 보면 뭐 이런 스타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스타라다 보면요, 모든 경기에서 뭐 그냥 큰 변수가 없으면 한 플레이어가 이기면 한 플레이어가 무조건 지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로섬 게임이라 부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무조건 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플러스면 그 사람이 무조건 마이너스, 그거 합치면은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게 바로 제로섬 게임인데,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모두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모두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로섬 게임이다 라는 것이고요. 좀 더 좋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개를 했을 때 둘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전략도 같이 추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협상 타결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 셋 다 차이는 있지만 이득이 있죠. 그리고 전면전 같은 경우는 셋 다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제로섬 게임이었다면요, 이 점수를 다 합치면 빵점 돼야 돼요. 근데 빵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누군가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불리하기만 한 건 아닌 거죠. 그게 비제로섬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설명 해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게임에서는요, 신호전, 상징적 해동,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렇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의존 전제 하에, 이건 뭐 어차피 게임 이론 전제가 되는 거니까요, 한쪽이 보다 큰 이득을 얻어도 다른 쪽 역시 여전히 이득을 볼 수 있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게 이제 비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고, 뭐 여전히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무조건 큰 손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 무조건은 빼겠습니다. 아무튼 손해를 입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개념이 나올 텐데요. 내시 균형이라는 것인데요. 뭐 이거 설명하고 있는 너튜브라든지 책 되게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따오는 개념이 뭐냐면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내 선택이 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이득이 있다면요,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을 내시 균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굳이 내가 행동을 바꿔가지고 손해를 볼 바에는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 상태, 이걸 내시 균형이라 부릅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물론 재수의 딜레마 결론이 뭐냐면은 재수 두 명이지 않습니까? A 재수가 난 이거 최선이라 선택했어. 근데 결과는 최선이 아닌 거예요. 왜냐? 상대방의 선택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최선의 선택을 해도 차선으로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결과는 그거예요. 재수의 딜레마에서 시사하는 바는 좀 딜레마라는 건 최선을 선택했지만 최선의 결과가 아니고 차선의 결과가 오는 건데 그 차선이 최악은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말 붙습니다. 슈균형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저 알려드릴 거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검색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폼을 가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때까지 전개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비완전 정보, 불완전 행동 관찰 가능한 동적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비완전 정보입니다. 네, 동적 게임이라는 거라는 거죠. 동적 게임이 결국에는 intensive form game, 뭐 dynamic game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이 선택을 했으면은 또 미국, 그 다음 이스라엘, 그 다음 이란 이런 식으로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동적 게임 혹은 또 확장, 뭐 그런 확장형 게임 이렇게 전개형 게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3국은요 서로 간의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특히 그 신념 같은 것도 봤을 때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mperfect 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결정한다. 정적 게임 혹은 전략형 게임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 번에 가위바위보처럼 한 특징이 있는데 제가 설정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적 게임, 동적 게임 이런 비완전 정보 이런 것들은 게임 이론에서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내쉬 균형에서 좀 더 정교한 서브 게임 완전 균형, 서브 게임 퍼펙트 내쉬 이퀄리브리움, 네, SPNE를 도입했는데요. 내쉬 균형은요, 둘 다 AB가 있다면 AB가 어떤 행동을 해요. 동시에 선택을 해요. 그때에 어떤 한 상황이 돼도 안 바꾸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네, 그게 그 한 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단계가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면 아까처럼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경우마다 계속해서 내쉬 균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냥 내쉬 균형이 아니고 서브 게임 완전 내쉬 균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네,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쉬 균형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서브 게임 완전 균형을 도입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더 많아지고 좀 더 현실 반영을 세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다 라고만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아까 제가 4단계 했다고 했죠. 한 단계만 아니고 모든 단계에서 내쉬 균형을 만족해야 된다. 4개 단계에서 한 단계만 있는 거였다면은 그리고 한 단계에서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선택한 거였다면은 내쉬 균형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거는 단계별로 국가별 선택하는 국가도 다르고 행동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이제 한 판에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에서 한 단계씩이 서브 게임인 거죠. 그 단계에서 각각이 다 내쉬 균형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정교하게 묶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비합리적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매 서브 게임에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최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한다. 정교하게 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국가 간의 상황, 과거 행동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념을 따라 선택을 한다. 히스토리라 한다면 아까 단계가 4개 있는데 시차적인 차이가 있죠. 예를 3단계 이스라엘 공격이다 치면 전에 1, 2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히스토리들인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같이 볼 수 있고 정보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신념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역시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 다 이제 불완전 정보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긴 하지만 그게 정보를 완벽한 정보에
근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념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합리적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비공개적인 영역이 지배적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란이 핵 개발을 몇 퍼센트 했는지, 그리고 현재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생각이 뭔지,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가지고 왔을 때 어쨌든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미국이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행동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신념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제로 봤을 때 이란이 했던 행동들 있죠. 인포메이션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그것들을 모두 히스토리라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현실적인 걸 좀 어느 정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확률적 추정을 통해서 최적 계산을 한다, 이런 겁니다. 왜냐? 그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왜냐? 이 모든 것들은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3국이 각각 이란 핵개발 수준, 미국의 전략 선택 조건,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뭐 정보국으로 돌린다든지 사이버전을 한다든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완전 정보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한 국가라도 이것을 미비하게 알고 있으면 불완전 정보, 비완전 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요, 이 모델을 가지고 각각 국가별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균형을 이룰 만한 결과가 될 수 있는 건지 판단할 건데요. 이 4단계를 가지고서 귀납법을 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할 거는 4단계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미래의 결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3단계, 2단계, 1단계로 가는 조건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후진 귀납법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Backward In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균형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균형이란 거는 균형이 무조건 중요한가? 왜냐하면 모든 해당 국가에게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동이 모두에게 이득을 될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말이 붙는 거고요. 자, 순차적으로 아까 이제 1, 2, 3, 4단계를 하면은 그때마다 나라만의 옵션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란 핵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갑자기 뭐 비난을 한다든지 뭐 갑작스럽게 뭐 아무튼 합리적 선택도 할 수 있지만은 직관적 비합리적인 그런 시나리오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꾸로 다가오면요, 미래의 결과가 이미 나온 걸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과정들을 다 합리적인 바운더리에만 넣는 걸로 조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이를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전략적 합리성이 보장되고 균형 조건이 만족된다. 매 단계마다 예시 균형 만족을 통해서 어쨌든 서브 게임 완전 예시 균형을 완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 이해가 안 되었다라면 그냥 그렇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따른 단계 전개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를 먼저 보는 거라서 그 전 단계 과정들이 다 합리적이었을 거라는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순서 및 정보는 이란, 미국, 이스라엘, 이란으로 하는 것인데, 네,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지 않습니다. 3단계 선제적 타격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부터 해볼게요. 이란은 결국에는 보복을 하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아까 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가장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가 이스라엘이었죠. 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게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결국 보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건데,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되면 전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강도 높은 보복을 좀 전제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란은 마이너스 30점입니다. 하지만 보복을 하지 않거나 보복을 하되 전면전 유도할 만큼 보복 공격이 아닐 시 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란이 마이너스 1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란은 2번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이 핵 개발 시도한 것도 이미 알고 있고요. 미국은 억제 혹은 협상을 할 거란 것도 알고 있어요. 공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한 옵션을 무조건 넣긴 하겠죠. 그런데 4단계에서 보면요. 지금 이란이 보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이 보복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보복을 해도 효력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격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15점 되는 거죠. 억제만 해도 7점이긴 한데 좀 더 점수가 높은 걸 선택한다고 한다면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결과로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반응이 뭐였을까를 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누적되는 거예요. 4단계란다. 1단계에서 이란 핵 개발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핵 개발 나오면은 그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억제를 실패하거나 미이행을 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미국이 기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태도를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직접 공격을 하기보단 협상과 억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둘 다 점수는 10점이에요. 자, 일단 밑에 뭐 미국이 공격하거나 대응이 없음 이것들은 다 지양할 거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딸 수 있는 협상 억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은 결국엔 1단계로 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억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스라엘은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리스크가 많아요. 당장 핵 개발을 막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멈추진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억제력이 약하거나 하지 않거나 미국이 협상만을 반복한다면 별로 진전이 없는 거죠. 그때는 핵 개발을 시도하되 아까 이 두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속도를 늦추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 핵 개발하겠죠. 속도를 늦추거나. 물론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한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4단계부터 3단계, 2단계, 1단계로 올라오는 과정으로 뭔가 백워드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좀 굵은 글씨란 게 있거든요.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가장 국가별로 균형을 이루고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거의 최소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부분 균형, 최종 균형의 상태로 왔을 때 나중에가 되어도 모든 국가가 그때 다른 전략 바꿔서 됐는데 라는 식의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외에 전략을 안 바꾸나 3국에게 모두 균형되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가는 최대한의 윈윈 전략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단계에서 모든 국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일관적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이란 핵 개발 일단 시도합니다. 하는데 다른 이스라엘 미국의 반응이 아주 의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호한 입장, 상징적 태도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뭔가 유화적인 태도를 같이 취할 수도 있는 같이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뭔가 대놓고 핵 개발을 막 한다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긴 한데 일단 시도한다 이거죠. 일단 미국은 협상 또는 억제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협상 또는 억제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뭔가 진전을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선제적 타격 혹은 억제, 선제 타격부터 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전제가 있긴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파괴력이 있는 벙커버스터와 중폭격기를 같이 지원받거나 그걸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긴 한데 일단 3단계로서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이란은
보복하지 않고 회피한다. 혹은 보복을 하더라도 단순 상징성이 있는, 좀 뭔가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만 하고 있는, 만약에 보복을 강하게 하면 핵 개발은 고사하고 핵 시설 다 파괴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아까 백워드 식으로 거꾸로 올라옴으로써 그때마다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국가들의 행동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실제 적용에 반영한다면, 정책을 반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완전 부분 균형을 이룬다는 건 맞는 거고. 자, 미국은 일단 억제 시의 실제 공격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이란에게 딜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협상도 하되 이란에게 간 손실들이 최소화된다. 그러니까 뭐 협상했을 때에 뭐 갑자기 뭐 미국이 공격을 한다든지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란도 이득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요즘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네. 게임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억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벙커버스터랑 B2는 반드시 억제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공격하게 되면은 셋 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셋 다 그 여러 가지의 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벙커버스터가 없어도 일단 미국의 지원으로 행동할 수 있고, 미국과 저희 위해서 사이버전을 강화시킨다. 어쨌든 그 공격 카드가 있으려면 최소한 미국의 지원이 있다는 전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이란, 선제 타격이라는 카드를 세우려면요, 얼른 한시라도 빨리 미국의 헬프를 받든지 자발적으로, 이게 자가적으로 이란 핵시설 타격을 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억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란 같은 경우는 완전의 핵 보유는 반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면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시설 개발을 한다곤 하지만 하는 척 안 하는 척 모호성을 보여주는 거, 이게 최선이란 거예요. 좀 역설적이긴 하죠. 핵 개발 속도를 완급 조절해야 된다. 뭐 분리할 때는 좀 늦추고 좀 떨어뜨리고, 뭔가 좀 정세가 바뀔 땐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중동 정세에서 봤을 때 이란의 핵 보유하는 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뭐 핵 평화를, 그 핵으로 인한 평화를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란의 국익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행동을 취하면서 은근슬쩍이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회피해야 되고, 보복성 공격도 상징성이 강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좀 우리도 무기력, 군사력이 좀 있고, 언제든 뭐 핵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는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매우 좋다는 거죠. 이란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두뇌를 잘 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셋 중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하고 우위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좀 가장 불리한 조건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장 이 브레인이 잘 돌아가야 되고 외교력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협력이랑 외교력이 있으면, 그리고 군사력이라든지 기술이 조금 더 있으면 이란을 억제 공격할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어떤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기술 수준이랑 이란의 정책 실행 속도, 보류 사항도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죠. 당연하죠. 여기에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직접적인 공격을 간다기보단 신호전,
언론 플레이, 상징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 작년에 쏘았던 미사일, 로켓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뭔가 상징적이게 강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은 지금 어떻게 외교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핵시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통해서 우리는 핵시설 반대한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그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은 우리는 함부로 친환경적인 걸, 환경적이지 않은 것을 좀 배격해야 되고 인도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핵 개발하고 있죠. 이런 모호성, 이런 종합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 이란에게 일단은 공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란을 견제하는 행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마찬가지예요. 상징적 행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트럼프의 발언도 역시 그런 걸 속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대부분 신호전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요즘의 뉴스나 요즘 정세를 봤을 때 직접적인 군사적 행동이 엄청 많다기보다 무력 시위, 언론 플레이, 어떤 지도자의 발언들이 더 중요하게 오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메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록인 거예요. 현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적용할 만한 게임 이론의 부수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뭐 신호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랑 관련된 이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신호 이론, 시그널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완전한 정보에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 능력, 결심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위인 거죠. 이 신호 이론에서는요, 샌더랑 리시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은근히 오타가 있네요. 자, 리시버가 돼야 되는데요. 자,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는데, 자, 만약에 미국이 후티 반군의 벙커버스 공격을 시행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우린 너희들을 억제할 능력이 있다.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하죠. 자, 그러면은 이란이 안 되겠다. 이란이 협상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이버전 같은 경우로 해서 이란의 어떤 반공 능력이라든지 정보력을 견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란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뭐 이스라엘에 대한 좀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자, 이란이 이번에는 우라늄 농축을 강화한다는 신호를 보내요.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전달할 때 그 이스라엘,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협상 제기를 한다든지 혹은 억제 강도를 높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무튼 그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건데 불완전한 정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있으면은 굳이 애매한 태도, 최적 옵션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상대국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면 돼요. 네,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런 행동이 좀 나온다는 것이고. 반복적 게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4단계 게임은 한 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전개에 따라서 이런 행동 계속 그리고 핵협상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게임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연대기적으로도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죠. 만약에 적용한다면 2015년대에 있었던 뭐 바이든 정권, 하산 로하니 정권 시대 때의 JCPOA 포괄적 핵협상 논의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4단계라든지 또 다른 단계를 통해서 이런 게임들이 뭔가 반복적으로 진행해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게임은 현재 딱 이 시점에서 뭐 현재 뭐 4, 5월 때 이때쯤 시점에서 핵협상이 오가고 있는 이 단기적 시점에서의 선택을 전제로 깔았다라는 것이죠. 단편적인 게임입니다. 네, 좀 더 현실로 더 가까이 적용하려면 2번 같이 리피티드 게임 이것도 직접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자 플레이어 내재화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는
삼자 플레이어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 이란 핵과 관련된 나라가 더 있을 수 있죠. 이란 핵을 항상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우디, 그리고 이란과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지금도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이란과 많이 교류하고 있는 러시아. 좀 더 많은 당사 자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이론이 전개가 되겠죠. 하지만 편의와 분량을 위해서 좀 더 직접적인 나라만 넣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중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4번은 제가 할 때 조금씩 개입은 좀 했는데요. 한 단계에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협상, 억제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좀 더 현실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면서도 핵 개발을 동시에 하는 뭐 이런 것도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정말 분량은 방대해지겠지만 일단 더 세밀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자료는 이런 것이고요. 뭐 게임 이론 설명하는 거라든지 현재 정세를, 군사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넣었고요. 물론 제 넷피셜 배경 지식도 같이 들어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억제할 때 실행 공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당장 때릴 수 있다라는 위협적인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협상할 때 이란의 손실이 최소화된다. 이란의 어떤 이득을 최소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벙커버스터를 구해야 된다. 중폭격기를 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이버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 이란이 가장 골머리 앓죠. 완전한 핵 보유는 좀 반격을 초래하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성 유지. 핵 보유의 그 퍼센티지 속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그 중간 어딘가 3.67%에서 9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군사적 충돌을 최대 회피해야 된다. 보복성 공격도 상징성이 강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 개발 속도를 완급 조절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함으로써 협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시점을 잘 찾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정책 반영할 때 뭔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게임 이론 적용했지만 역시 학술적인 토대로 봤을 때도 지금 하고 있는 3국 입장이 다 이해가 좀 되죠. 자, 물론 이란은 지금이라도 핵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사실 이 중동 정세에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게임 이론에 들어가 보면 이란의 국익도 있기 때문에 그 요소도 같이 본다면은 핵 개발 속도 완급 조절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됐다. 뭐 이 세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본다기보단 균형과 합리적인 선택에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정리가 된다는 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핵은 최소화가 돼야 되고 중동의 평화는 와야 됩니다. 하지만 게임 이론을 적용했을 때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혹시 중간에 제가 지금 거의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어렵거나 뭐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좀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학술적이라든지 뭐 이론적인 것들을 좀 개입시킬 뭔가 영역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동 정세를 학술적인 이론으로 한번 접근해 봤다. 그냥 샘플이다. 간단하게만 보는 걸로 했는 걸로 하고요. 이상 주미수였습니다. 아디오스.